적극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업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증시를 떠나야 된다. 혹은 장이 너무 안 좋다. 장은 이미 1월부터 안 좋았습니다. 이미 안 좋았다. 이미 안 좋은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말에 좀 뭔가 또 좋은 호재가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 네, 주말 사이에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죠. 이게 주말을 편히 쉬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게요. 이게 지난달부터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이긴 한데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전면전이냐 종전이냐. 9일 승전일 푸틴의 선택은. 오늘이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희보다 한 4시간 정도 아마 뒤니까는 지금은 새벽일 거고 아마도 뭐 우리 오후 넘어가는 시기에 그쪽이 오전일 테니까는 아마 그 시기에 아마 뭔가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실은 한 3일에 4일 전 기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지난달 면담에서 이같이 들었다. 여기 3일 전에 나와서 장중에 요 뉴스 나오고 반짝 뜨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승전 기념일 날, 승전일 날 뭔가 새로운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이것이 종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하지만은 기대와 달리 전쟁은 장기화할 조짐도 간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지난 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러시아 외무장관은 특정 날짜에 인위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전일을 기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는 시장에서 기다리던 내용이고, 하나는 좀 기다리지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죠. 지원에 대해서. 그렇지, 뭐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으니 여기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과를 했댔는데, 이게 무기 지원 예산으로 136억 달러 이어 330억 달러 추가 요청했다. 그러니까는 무기 팔아먹겠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전면전이냐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그냥 킥고잉 계속 갈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결론이 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에서도 반등이 뭔가 세게 나오거나 이런 것 같을 경우는 이 이벤트가 좀 지나서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정도,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 정도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전까지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저기 관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게 만약에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빠질 때 베팅을 해야겠죠. 그죠. 오전에 이제 빠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시작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MSCI ETF 있잖아요. 네. 그게 저 EWI랑 EWI가 지난주 금요일 날 0.3% 정도 올랐어요. 아. 예, 그래서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 보는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쫙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횡보를 하겠죠, 오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뭔가 베팅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만약에 베팅을 원하시는 성격의 약간의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업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은 배팅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입은 극단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러한 요소로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도 있잖아요. 뭐 네네. 정유주를 포함해서 네네. 이런 뭐 비료주 뭐 이런 그럼요. 거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조심하는 것도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뒤바뀌게 되면 종전 쪽으로 휴전 쪽으로. 그 개파락 나와서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어느 쪽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조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5월 9일 오늘을 매우 강력하게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심장이 쫄깃해지는데. 근데 뭐 이러다 그냥 지난주와 같이 가면은 또 똑같을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별 이슈 없이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 기념식하고 끝나면. 그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측이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표님? 이게 결국은 주체들의 반응,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그리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또 사실 이런 적이 없었죠.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크게 길게 감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도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좀 약간 자극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목이 증시의 긴축 한파. 나도 이거 봤어요. 보셨죠, 대표님? 주식거래 대금이 확 줄었다면서요? 맞아요, 대표님. 이게 굉장히 저희가 8.15 나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거래 대금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일간으로 저는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은 이게 지금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이니까는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까지 한 달간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7천억 정도. 근데 이게 20년도 같은 동기 대비했을 때 같은 경우는 16조. 이런 수준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33%가 줄어든 수치죠. 그러니까 작년 4월 달, 올해 4월 달 했을 때는 거래 대금 30% 줄어들었다. 근데 요 시그널은 아마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미. 10조 깨진 지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올 때마다 9조 간 적도 있다, 8조 깨진 적도 있다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은 정말로 오를 때 거래 대금이 거의 없었고 빠질 때 거래 대금 12조, 13조로 늘어나고 손절이죠, 그럼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같은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기간 동안에 7조 5천억. 근데 작년 동기 기간이 코로나19 초기에는 9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한 37%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 때 2020년도에 네. 상승 논리를 모르자면 급증하는 맞습니다. 그 거래 그거 예탁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증시는 오를 거고 이 증시가 빠지는 증거로 네. 예탁금 규모가 줄어드는가를 확인해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탁금은 60조 초반대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도 힘들죠.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는. 근데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때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소위 현대모비스, 현대차로 단타를 치시는 거액 고객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대형주를 들고 있고 차익 실현 거의 안 하고 매매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현대차를 샀는데 하루에 3% 수익이 났다는 거죠. 왜냐면 연간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이 이건 내가 들어갔다 팔아도 배당락이랑 상관없이 3%. 현대 글로비스는 제가 그때 단타 쳐봤는데 하루에 12%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큰 액수를 하기에도 좋은 대형주니까. 그러니까 호가도 풍부하게 들어가고 했으니까는 오히려 그때 거래 대금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상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온 적이 영업점에서도 없었습니다. 저도 15년 근무했는데.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거래 대금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 빠졌다 뭐 이런 부분이 뭔가 자극적인 부분으로 증시를 떠나야 된다. 혹은 장이 너무 안 좋다. 장은 이미 1월부터 안 좋았습니다. 이미 안 좋았다. 이미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올 1월 달부터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작년 중반 이후부터. 정확하게 작년 9월부터. 그렇죠. 예. 9월부터 8월 달까지 고점 찍은 다음에 9월부터 지금 거의 한 9개월 연속 하락이니까는 한 2달 빼놓고는요. 그것도 잠깐 월봉상 양봉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할 수준은 아니긴 하니까는 일단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데 너무나 걱정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단서 조항이 조금 나왔는데 삼성증권 자료들도 인용하면서 허진욱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리 인상 부분 다 얘기를 했을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9월 금리 인상폭을 가늠하기 위한 리얼리티 체크라 그러는데 이걸 사실 검증 기간을 거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지긴 하더라도 당분간 한 번 딱 4월 달 거 빠졌다 그래도 그게 끝났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2달 정도, 3달 정도 스탠스를 보면서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에 대한 금융시장의 금리 민감도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의 핵심은요, 일정이 되게 많은데 9일, 오늘이랑 11일입니다. 11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4월 CPI 지표 발표예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뜨뜻미지근했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약간 실망이죠. 파월이 어떻게 실기를 했다 이런 쪽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 못하는 이유도 어제 4월 거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빠져야 되는 그게 11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11일, 9일과 11일 이 이틀이 제가 보기엔 이번 주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들도 11일까지 뭔가 적극적인 배팅을 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11일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4월 달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인사들은 계속 요거를 빠진다 했거든요. 근데 안 빠지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뉴스는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굉장히 또 요즘 그러게 뭐 가을 가을이 되면 예. 1억 명 될 네네. 거라는 뉴스 저도 봤는데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가 지금 저도 뭐 질병 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좀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뭔가 긴축의 스탠스를 늦춰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또 그게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연준에서 금리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좋아질 거냐. 네네. 그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그게 좀 시장의 불안 요소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고, 또 하나 뉴스단에서 지금 기억난 거 추가를 해보면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그렇죠. 이런 뉴스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의 걸림돌로 보긴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온다. 뭐 자동차 등록대수 요거 부분도 좀 풀긴 풀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긴 한데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시장에서 어느 식으로 반영될지, 이게 지금 시장에 계속 눌려있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선반영을 제가 보기엔 좀 금요일날 크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뭐 선물 지수가 파란불이긴 해요. 0.86 이미니 나스닥. 그렇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약간 마이너스, 약간은 아니죠. 이 정도면 마이너스가 큰 폭이죠. 선물로 치면은.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까 저도 뉴스 보니까 4월 달에만 외국인 매도가 4조 몇천 맞습니다. 원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겠죠. 이게 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이머징 마켓의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를,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코리아의 삼성전자를 크게 종목 분석을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ETF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의 일부 축이잖아요. 저희가 12% 정도 되는데 그렇죠. 비중이, 그 비중에서 그냥 신흥국을 비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리아를 의미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중국 스탠스와 코리아 스탠스 거의 안 볼 것 같습니다. 중국 스탠스 보면서 매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도 변수고. 하여튼 참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까지 나온 악재. 뭐 나올 건 다 악재 터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 악재들이 수습되는 게 결국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거였는데. 맞습니다. 호재가 쉽게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1월 이후에 2022년도 올해 시장을 저보고 한 단어로 정의를 하려면은 악재라든지 그거를 선반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반영을 예전에 했거든요. 선반영을 해서 한 이틀 전부터, 그런 FOMC 이벤트 이틀 전부터 뭔가 지수가 오르게.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뭔가 발빠르게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있었던 뭔가 매매의 상식적인 수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시장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
레포트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분석을 했겠죠. 네, 그리고 예.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일단 계속 좀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는 레포트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 이벤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증권사들의 논리가 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그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번 주에는 제 읽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말에. 좀 신영증권에서 제목이 그 세 가지 돌파구라는 제목이에요. 아, 뭔가 예. 기대감을 주는 맞아요. 제목인데. 근데 이런 제목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조금 저번 주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제목은 세 가지 돌파구인데 원화 약세, 그리고 신정부 출범, MSCI 선진국 편입이에요. 기대에 대한 부분이. 근데 서두는 양치기 소년이 된 파월 의장. 그렇죠. 이번에 예. 신뢰 많이 잃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신뢰 많이 잃었죠. 물가 상승을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트랜지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이라고 폄하를 했다가 그 말을 바꿨죠. 우리가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게 말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말을 바꾼 거고 11일 날 CPI 지표 발표되는 거가 뭐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신용증권에서는 우리는 코스피 200선에서는 매독 실익이 없다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 2600에서 팔아봤자 의미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2600이 우리가 알고 있는 PBR 한 배 정도 돼요. PBR 한 배는 매우 저평가 상황인데 과거에 코스피가 PBR 한 배 이하에서 거래된 시기가 있거든요. 네. 이 시기가 2013년도, 15년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ROE가 5에서 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한 8.5% 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런데 1분기 어닝신을 지나서 코스피 올해 2022년도 종목들의 ROE를 봤을 때 9.9에서 10.2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ROE 요구 수익률 수준은 10% 이상 월등히 급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계산할 때 ROE 역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러더라도 과거의 PBR 1배 이하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준은 절대적으로 싼 수준이긴 하다. 물론 화학이라든지 증권 업종 같은 일부 업종은 ROE 전망치가 하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전망치,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LG전자 1조 이상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14조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있다고. 그리고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월 9일 날 아까 오늘 그리고 내일 신정부 출범 11일 날 미국 CPI 지표 아주 3일 연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개편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저희가 항상 연말은 주식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이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좀 그 연기된다고 맞아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금융소득세죠. 금융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되는 주식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긴다는 건데, 솔직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주식하시는 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자금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과표로서 그게 4명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약간의 주식시장의 특성이 제가 겪었었던 헤비 트레이더들은. 그 전에 제가 우리 방송 때문에 사전 인터뷰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네. 과거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선물이라든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버신 분 그 계좌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자기 부인도 모르는 안 보여준 계좌라고. 맞아요. 부인한테도 맞아요.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좌가 막 몇백억이. 예. 이게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고객화하고 뭐 여태까지 투자 조언을 드리고 저도 배우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은 무조건 싫어하십니다. 무조건. 아,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담 세무사를 둬가지고 어떻게 과표를 그러니까 그게 탈세가 아니고 정상적인 과세를 좀 줄이는 방법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세요. 그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약간 좀 걸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괜히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런 아니, 얘기도 진짜 그 하시고. 얘기 하더라고. 예. 본인이 그래가지고 그 성공한 사례를 이제 책으로 한번 썼더니 네네. 자기가 저 편지하고 메일을 1,000통을 받았대. 엄청 힘들어요. 혈서까지 써가지고 보는데 맞아요. 도와달라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노출하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 어쨌건 그런 고액 투자자들 자산가들에게는 지금 이 유예된다는 뉴스가 상당히 호재다 이거죠. 이거는 전세를 뒤바꿀 만한 뉴스입니다. 우리는 뭐 사실 별 감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정말로 11월, 그러니까 몇 년 오면 올수록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근데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일단은 연말, 6월 이후에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도 있고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그 예정도 6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죠.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건데 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컨텐트리 중앙, 예전에 제 컨텐트리죠. 이름을 그렇죠. 바꾼 거고, 요거를 제가 뭐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항상 저는 종목 추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간 없으니까는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하나금융투자에서 만든 밸류에이션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 보시기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증권이랑 하나금융투자에서 동시로 지금 주말사 레포트가 나왔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마이너스로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게 실적이 안 좋네. 네, 엄청 안 좋았고 참고로 컨센서스는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적자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지금 2022년도 1분기에 320억 적자, 가로친 부분이 적자거든요. 저도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 그렇죠. 10억 단위가 10억 단위니까는 320억 적자인데 지금 2분기에 70억 적자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3분기에 140억 흑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2분기엔 주식 잘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2분기까지는 적자 상태로 지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3분기 흑자고 2분기 적자인데 2분기에는 레포트 보시면 제목이 2분기부터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안나라 수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범죄도시 2 개봉도 있고 아 그래 범죄도시 나와요 이 투? 네. 그것도 보고 싶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또 메가박스가 또 있잖아요. 메가박스가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극장.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CPP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평균 매점 매출이라 그럽니다. 팝콘 장사? 맞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에 2,3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취식 제한 기간 동안 1,389원이었는데 4월 25일 이후 풀은 다음에 2,800원 급등했어요. 아 그래요. 특히 5월 달 있잖아요. 5월 달 4일, 5일에는 굉장히 3,0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3,200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진이에요. 이 부분이 올라간다. 그럼 2분기에 이런 부분이다 하면은 약간 전략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배팅 들어가는 거고 2분기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범죄도시 2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튈 때마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그 어떤 호재로 네. 그 상승할 때 따라 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샀다가 오르면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빠지면 다시 샀다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상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 외국인들을 기관이 실적 배팅을 세게 하는 시기는 흑자 전환 시기를 노려서 배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 강도라든지 보고 하기 때문에 3분기를 적극 도는 시즌 그리고 2분기는 매매 시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디스플레이 쪽 그 위클리 자료인데요. 제목이 밸류 트랩이에요. 밸류 트랩. 밸류 트랩. 네, 밸류 트랩에 갇혔다. 이런 부분인데 종목을 빨리 말씀드리자면 LX 세미콘이랑 이노스 첨단 소재가 1분기 실적 속도 발표를 했죠. 했는데 피크아웃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빠진 이유가 TV, 노트북, OLED 쪽이니까는. 그런데 트랩 속에서도 OLED TV라든지 하이엔드 수요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마진 개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피크아웃은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 트랩 하단부죠. 그러면 위아래입니다. 이것도 매매입니다. 대부분 오르면 이게 드디어 가는구나 하는데 이게 아니고 피크아웃 수요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 때문에 하단도 제한될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덕산네오룩스 있잖아요. 네네. 덕산네오룩스가 지금 저기 선행포로 18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30배 이상을 받는 종목인데 18배는 요거를 퍼밴드 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가격 고려 시에는 매수 기회라 판단한다까지 덕산네오룩스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업종 평균 PER보다 낮은 그러니까 싼 종목들에 대해서 갖자 관심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정 매매된 플레이인데 다른 종목들은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는 애매하고 빠졌다라는 부분이고 덕산네오룩스는 올해 하락폭이 28%예요.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퍼밴드 하단 부분이라서 해볼만 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는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